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챕터 붐.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조선 후기 경제를 볼 텐데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좀 만나봤으면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동법의 남자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광해군. 사실 실록엔 여러분들 광해군이 대동법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아요. 좀 반전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 대동법을 정말 끝까지 만들자고 아주 정말 평생을 바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육이라는 분이에요. 이 김육이라는 이 분은 정말 이 대동법에 그냥 자신의 인생을 건 그런 사람입니다.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사직상소, 자기의 자리를 걸고 상소를 던졌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언상소마저, 즉 자기가 이제 곧 죽을 날이 되었으니 반드시 대동법만 좀 전국적으로 확대해달라는 상소를 냈던, 하여튼 그의 삶 전체는 다 이 대동법으로 일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의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딱 하나에 한번 던져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인생이지 여러 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딱 한 번이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고민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일 그거 하나의 모든 것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괜찮은 인생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 김육 선생님, 바로 이 대동법의 사나이 이 김육의 일생과 함께 오늘 조선 후기 경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세금 관련된 것부터 볼 텐데, 일단 항상 여러분들 이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는 그 구분점, 1592년 양란 이후와 이전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조선 전기 파트는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백성들이 국가의 세금을 내는 방법, 당시엔 대부분 농민들이었으니까 그게 규정된 법이 뭐였냐면 과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과전법은요, 1결당 최고가 30두 정도였습니다. 1결당 30두. 1결이라 하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대략 한 운동장 크기 정도 생각하시라고 설명드렸어요. 물론 이게 다 달라요. 다르지만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고요. 30도 하면 쌀 한 3가마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전법이 바뀌어요. 언제 바뀌죠 여러분들? 세종 때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조금 더 정밀하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전분 육등법과 연분 구등법으로 바뀝니다. 세종 때 바뀐다라고 설명드렸죠. 이거는 1결당 4두에서 많게는 20두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과전법보다 좀 더 세금을 깎아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다양화시켰고 다변화시켰고 세금도 깎아준 제도가 바로 이 공법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그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 과전법에서 공법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공납 조세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다가 양란 이후가 되면서 여러분들 이 영정법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이게 바로 인조 때 영원히 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공법이 좋긴 좋은데 복잡하잖아요. 지금 경우의 수가 지금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이니까 69, 5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어렵죠. 지금처럼 컴퓨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최저세율로 그냥 자리를 잡아요. 그러다가 최저세율 하면 여러분 4도 아니에요. 이게 최저세율이. 그죠?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관행적으로 그러다가 아예 그냥 조선 후기가 되면 영원히 정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1결당 4에서 6두 정도로
1결당 4에서 6도 정도로 딱 정해버리는 법, 조금 더 세금을 편하게 걷고 편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정해지고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여러분들 복잡하면 안 돼요. 세금은 좀 간단 명료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세금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뭔가가 지금 투명하지 않다는 느낌이 자꾸 들고 있거든요. 좀 확실해야 되는데 세금의 속성상 그렇게 쉽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건 조세는 이제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세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지역에 특산물을 내는 거잖아. 특산물, 그죠? 특산물을 내는 제도입니다. 공납이라 하면 그 지역에 특산물을 내는 제도인데, 이 특산물 내기가 어렵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특산물 내기가. 왜냐면 그 지역의 귤, 이거 언제 날지 몰라. 앞에 설명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대행해주는 대행업자가 등장하더라. 그 대행업자가 누구였다? 대신 방납, 대신 공납을 내주는 사람, 바로 방납.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납업자와 지방관이 결탁해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더라. 바로 이 방납에 폐단이 벌어지고 있더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방납에 폐단이 벌어지면서 이 문제 심각한데 이걸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양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다? 이게 바로 대동법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차이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 이 공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잖아. 근데 집집마다 내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대동법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대동법 시행과 관련된 인물들을 한번 좀 찾아보자 라고 했더니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우선 이 대동법이 처음 시행됐던 왕은 누구였느냐?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인데 사실은 이제 이건 왕이었고 이때 이 대동법을 밀어붙였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원익이라는 분이에요. 이원익. 이분이 광해군의 그 대동법의 어떤 출발을 시작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이때는 이제 이 경기도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설명드렸던 김육이라는 분이에요. 김육이라는 분. 자, 이분은 경기도에서 출발했던 이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지대한 공을 쌓으신 분입니다. 생전에 충청도까지 확산을 시키었고요. 사후에는 전라도까지도 확산시키는 그런 모습. 하여튼 그 노력,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그 인물이 바로 김육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조선시대 때 3대 개혁가를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왜 그 중종 때 있었던 그 기묘사화 있죠? 기묘사화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였지? 조광조 개혁가고요. 그 다음이 김육 개혁가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개혁가. 그래서 조광조, 김육, 흥선대원군 이 세 명을 조선의 개혁가, 3대 개혁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이 김육 이분 참 대단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대동법이라 하면 두둔두둔. 자, 이건 1결당 얼마를 내도록 되어 있었냐면 바로 1결당 12두를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느낌 오죠? 조세에서는 1결당 4에서 6두인데 지금 1결당 12두야. 와. 그러니까 이 당시 특산물을 내는 이 제도가 얼마나 그 기층 민중들한테, 농민들한테 고통을 주었는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뭐 다 쌀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또는 있습니다. 또는 뭐 동전도 낼 수 있고요. 옷감도 낼 수 있어요. 네, 옷감도 낼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특산물을 내는 기준이 뭐였죠, 여러분들? 특산물 내는 기준? 특산물 내는 기준은 뭐냐면 집집마다 낸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호예요, 호. 집집마다 내는 건데
이게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양란 이후에는 드른드른 1결당 12두를 내는 거니까 이제 토지, 그렇죠? 이 토지에 그 세금이 매겨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에. 그래서 이제 1결당 12두를 이렇게 이제 토지에 이게 결이니까, 그죠? 이 결이니까 이 토지에 지금 매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토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감세일까 증세일까? 많이 가진 부자들한테는 증세지만 적게 가진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감세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법을 시행했는데 여러분들 이 대동법이 시행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아니 김육이라는 이 분이 평생을 걸쳐가지고 싸우신 거예요. 10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대동법이 경기도에서 출발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100년이 걸려요. 이 세금에 대한 저항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 그 기득권 세력들이 누구예요? 땅 갖고 있는 지주들, 양반들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근데 정책을 위반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손해니까. 네, 그래서 1결당 12도 이 내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집중을 하는데 이 쌀을 어디다가 내냐면요. 이 쌀을 어디다 내냐면 바로 선혜청. 네, 1결당 12도 이 선혜청에서 내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근데 임금이 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옛날에 그 공납 올라올 때 각 지역의 특산물을 모면서 먹었단 말이죠. 근데 임금이 이제 쌀만 먹을 수는 없잖아. 그죠? 이 선혜청에 들어온 이 1결당 12도 이것을 가지고 바로 이제 누가 움직이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쌀이 돈일 수 있으니까 바로 공인.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공인. 이건 바로 대동법을 통해서 등장했던 상인이에요, 상인. 국가가 말 그대로 공인해준, 국가가 인정해준 관허 상인이 되겠습니다. 이 공인이 바로 이렇게 쌀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오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공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인이 물건을 사들이는 양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돈을 풀지요. 그리고 그 엄청난 물건들을 만들어야죠. 이러면서 이 공인의 등장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품, 화폐, 경제. 즉 물건을 자급자족, 내가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동법이 가져온 변화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조선 후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변화예요. 변화. 어디를 향한 변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이 체제를 향한 변화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제강점기 때 그 식민사학자들 있잖아요. 식민사관을 만들었던 식민사학자들. 이들이 끊임없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전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야. 무슨 소리?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 싹들이 이미 자라나고 있었는데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그 싹들을 왜곡시키고 잘못 자랄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었다는 그 문제점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식민지 시절에 우리가 근대화가 됐다는 거야. 아니라고요. 이미 조선 후기 때 이미 그 근대화로 갈 수 있는 자본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싹들이 이미 나오고 있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강의는 그거 증명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아주 이 대동법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역을 볼게요. 자, 역입니다. 역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군역과 요역이 있더라. 군역과 요역이 있더라.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군역과 요역이 있긴 있는데 군역은 군대 가는 거고 요역은 이제 노동하는 건데 200년 동안 이제 전쟁이 없다 보니까 점점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군대 가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 세워요. 대신 세울 입자 세워요. 다른 사람 군대 가도록 하는 거죠.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방군수포 아예 놓을 방자 군대를 놓아줘요. 왜? 포를 내면 군대를 빼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역시 지방과도 결탁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요. 균역법이라는 걸 시행하는데 이 균역법을 시행했던 왕 우리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들. 누구였죠? 바로 영조였습니다. 자, 이 영조 때 균역법이라는 걸 시행하는데 이 균역법은 뭐냐면 1년에 원래 저쪽 이 방군수포에서는 1년에 2필을 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방군수포에서는 1년에 2필 뭐 군적수포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략 이 정도 냈는데 균역법은 뭐냐면 와우 1년에 한 필이야 한 필 50% 디스카운트 야 세금을 이렇게 깎아준 데가 있어 나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 내가 내 세금을 50% 깎아준대 뭐 대박 그죠? 자 1년에 한 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금이라고 하는 건 쓸 때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세금이 펑크가 난 거 아니야? 펑크가 나면 이 펑크 난 건 메꿔야 돼요. 어딘가에서 메꿔야 돼요. 왜냐면 쓸 때는 다 정해져 있거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또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어장세, 염세, 그 다음이 선박세와 같은 세금들을 물리고요. 그 다음이 선무군관포 이런 것들을 자, 잘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어장세, 물고기 잡을 때, 염세, 소금, 그 다음에 배 왔다 갔다 할 때 이때 이런 건 세금을 낸단 말이야. 사실 이런 것들은 주로 누가 갖고 있는 특권이었냐면 왕족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이건 면세제야, 면세. 세금을 안 매겨. 안 매긴데 지금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왕족들이 주로 많이 갖고 있었다니까? 그 말은 그건 뭘까요? 영조가 지금 이 균역법을 시행하려고 지금 1년에 한 필 줄이려고 하면은 보충을 해야 되는데 뭔가 영조 스스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깎아 그 세금을 보충을 해야 돼? 그럼 고통이 좀 따르겠죠? 내가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족들을 설득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게 어장세, 염세, 선박세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 후기가 되면 농사를 통해 가지고 돈 좀 번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한테 너 돈 많어? 그 다음 뭐 하고 싶어? 명예를 갖고 싶어요? 알았어. 선무군관이라는 내가 명예직을 하나 줄 테니까 임명장 줄 테니까 세금을 좀 더 내자. 라고 해서 선무군관이 되면 내는 포를 또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충. 또 있어요.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세금을 토지에다가 또 매겨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작이라고 합니다. 결작. 이 결작은 1결당 2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호. 이런 식으로 지금 세금을 해결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 잘 보니까 지금 조선 후기잖아요. 지금 이게. 조선 후기 여러분들 세금 내는 형태를 쫙 보니까 공통점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조세는 지금 토지,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대동법도 토지. 균역법도 물론 이제 포를 내긴 하지만 여기 결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결을 내고 있죠. 지금 세금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금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세금이 지금 세금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다. 바로 토지에 지금 집중되고 있잖아요. 토지에. 즉 한번 내려볼게요. 자, 즉 내려와서 이 세금들이 모두 세금들이 결 토지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조선 후기가 되면 조세, 즉 세금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다? 토지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전세화 현상.
전세화 현상. 세금이 지금 이렇게 토지에 집중되고 있는 전세화 현상. 그 다음에 여러분 싸는 건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금납화, 돈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갖춰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 수취체제에서 보여주는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뭔가 여러분 지금 세금 돈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돈 내고 있는데 이때 이미 돈으로 내고 있는 모습들, 쌀이고 돈이니까 금납화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이 토지에 몰리는 모습들. 근데 여러분들 이 토지에 몰린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왜 특산물 내지 않고, 왜 포를 내지 않고, 왜 자꾸 토지 쌀로 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아예 그냥 고대부터 그러지 왜 지금 조선 와서 왜 세금을 다 쌀로 내라고 그래? 이유가 있다고요. 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거는 다음 챕터에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농업에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밭농사부터 한번 볼 텐데, 자, 배웠던 겁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이제 2년 3작이, 2년 3작이 아주 일반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조선 후기 오면 여러분들, 이제 좀 돈을 벌기 위해서 농작물을 심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선 후기 오면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제 돈에 좀 집중을 해요. 여러분,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야. 염치가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인데, 조선 후기 오면 좀 달라져요. 이게 뭘까?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이 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미 자본주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이미 시스템 속에서, 의식 속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돈 좀 벌기 위해서, 그저 내가 먹기 위해서 자급자족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상품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상품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품 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상품 작물에는 뭐 담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들, 면화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이 담배를 너무 좋아하셨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정조대왕은요,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펴? 다들 들으라. 온 백성들이 이 담배를 필 수 있도록 하라. 라는 명을 내리기까지 해요. 아주 그냥 담배에 그냥 뭐 이 정조는 그냥 매니아야 매니아. 너무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늘이 준 선물이다. 이걸 다 펴야지. 아마 요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조대왕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 금연 캠페인에 정말 위배되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어쨌건 담배가 이제 이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담배 작물이 아주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농사를 한번 볼 텐데, 자, 이 논농사에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씨앗을 어떻게 뿌리냐면 직접 파종을 해요, 직접. 그러니까 직파법이다. 조선 전기만 해도 직파법. 이렇게 뿌리는 거야. 자,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뭐 고려 말부터였지만 이 직파법 말고 이양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양법. 이양법. 근데 이 이양법이라고 하는 게 알고 있었어. 고려 말부터 알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아주 일반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모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남부 일부 지역.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을 뿐이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이 이양법이 바로 조선 후기 양난 이후가 되면 이제 일반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 남부 일부가 어떻게 바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어요. 조선 후기 와서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벼를 심고 그 다음에는 보리를 심고, 이렇게 두
번, 1년에 2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해지고요. 이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 양법을 시행하면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포인트야.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어. 일단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양법을 시행하게 되면 여러분 또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특히 벼농사 짓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피와의 전쟁이야. 무슨 피를 흘리면서 농사를 짓나요? 아마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아마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잡초예요, 잡초. 네, 그래서 벼가 있으면 그 벼와 정말 똑같이 생겼어. 그 벼다리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게 벼인지 이게 피인지 구분이 안 가. 근데 이 피를 뽑아주지 않으면 이 피가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기 때문에 이 벼에서 그 벼다리 많이 안 열려요. 그래서 생산량이 확 떨어져.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이 피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뽑는 게 너무 똑같으니까 힘들어. 어려워. 근데 여러분 이 양법을 시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양법은 여러분들 줄을 맞춰가지고 이 벼를 심잖아요.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그죠? 예, 모판에서 자란 것들을 옮겨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라인 밖에 있는 건 다 뭐다? 피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됐을 때 그 피가 많이 자랐을 거 아니야. 그냥 그 라인, 그 밖에 있는 거 쏙쏙쏙쏙쏙쏙 빼버리면 되는 거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이러면서 노동력을 감소시킨다. 즉, 이 양법이 시행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큰 효과가 뭐였냐면, 바로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고, 예,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그리고 노동력을 감소시키더라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양법의 큰 효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꿨다. 세상을 바꾼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도대체 뭔데? 한번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 양법을 시행하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어. 이제 같은 토지에서 나오는 쌀의 양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와, 대박. 우리 지금 뭔가 퍼즐을 하나 맞춘 것 같아.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우리 방금 아까 수취체제에서 세금을 어디에 주로 매기고 있다? 땅, 토지에 매기고 있다. 그죠?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토지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라는 얘기 뭐냐면 그 토지에서 그만큼 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오고 있는 거야. 이 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을 토지에 집중해서 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토지 생산량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금을 물려가지고 가져갈 수가 없어. 이게 부족한 거야. 근데 지금 부족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토지에만 물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 하나 풀었고, 그 다음. 자, 이제 지대를 볼게요. 자, 지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백성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작농, 땅 없는 소작농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소작농이. 그 지주에게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지대라고 합니다. 자, 조선 전기만 해도요, 이 타조법이었습니다. 타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2분의 1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타작할 때, 1년 농사 다 짓고 타작할 때, 맨 마지막 수확물 나눌 때, 타작할 때 나눈다 해서 타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해 농사를 졌어. 100가마가 나왔어. 그러면 소작농 50가마, 그리고 지주 50가마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 오면서 좀 독특해진다? 물론 이 지대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이게 바로 도조법이라는 겁니다. 도조법. 이게 뭐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도박할 때 도자예요. 그러니까 수확물을 나눌 때 도박을 하는 거야.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까 타조법은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나누는 거다. 설명드렸죠? 도조법은 뭐냐면 농사를 짓기 전에 소작농이 지주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100가마 나와서 50 나눴는데
이 소장농이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농사 짓기 전에 올해는 제가 지주 당신에게 60가마를 드리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지주가 좋아할까 나빠할까? 좋죠. 아니 작년에 50가마 받았는데 얘가 지금 올해는 60가마 주겠대. 미리 계약하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 타조법에서는요. 수확량이 많을수록 지주의 몫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농사를 짓고 나서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 지주는 이 소작농을 달달달달달달 볶아야 돼. 빨리 일어나 이놈아! 이래! 빨리 나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계가 주로 양반과 상민의 관계일 겁니다.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양반들일 거란 말이죠. 신분제 사회란 말이에요. 신분제의 그 힘에 의해서 내 이놈! 야 빨리 농사를 짓지 못할까?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신분제에 의해서. 그런데 조선 후기 오면 이제 그 양반 지주가 소작농한테 내 이놈! 빨리 일어나! 이놈아!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미 계약했잖아. 60가만 낸다며. 제가 망하든 안 망하든 난 60가만 받으면 되는 거야. 즉 신분에 의해서 그 소작농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도조법 되면 그냥 신경 안 쓰는 거. 왜? 계약이니까. 즉 이 도조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바로 계약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예요. 신분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더라. 반면에 타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분에 의해서 달달달달달달 볶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약에 의해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봐라. 지금 여러분들 카메라 감독님 이투스가 지금 계약하고 지금 이거 하고 계신 거죠? 그죠? 네. 마음에 안 들어 이투스가.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만두면 되죠. 뭘 고민해요. 뭘 그만두면 되지.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카메라 감독님이 나 이 투수 진짜 나 못하겠어. 한번 그만둔다고 해서 이 투수가 협박과 압박. 네, 이놈! 일어나지 못할까? 이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지금은 신분제 사회가 아니니까. 계약제니까. 아니, 카메라 감독님이 나 계약 안 할래. 나 그만할래. 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보세요. 지금의 이 모습이 이미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의해서 엮여졌던 조선사회가 이제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조법에서 여러분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조선 후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던 이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식민지 근대화론은 허구다. 하나씩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또 이 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농서입니다. 자, 이 농서인데 복습하는 거예요. 조선 전기 농서하면 뭐가 있었냐면 농사직설 세종 때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양잠록 요거 이제 시흥지역 어떤 그 농사법 적어 놓은 겁니다. 성종 때 나왔던 것이고요. 이런 게 있었다면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분들 바로 이 이모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는 농가집성이라는 농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작물들 재배하기 위해서 색다르게 경작할 수 있다. 색경 이런 어떤 농서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들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이양법.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이양법. 이 이양법이 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바로 이 조선 경제 시스템을 마구마구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뒤흔들어 놓는지 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양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비약적으로 증가하니까 남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했으니까 먹고 우리가 소비하는 거 외에 또 남는 게 있으면 그 남는 거 뭐 할까? 뭔가 다른 거를 살 거 아니에요. 즉 뭐냐면 이념을 남는 게 생기면서 교환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야. 교환행위.
자, 이 교환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 후기 오면요,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상업인데, 상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인들 좀 나눠볼게요. 관어 상인, 국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상인들, 그 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상업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조선 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당시에는요, 정책 자체가 뭐였냐면, 예, 바로 중농 억상 정책이에요. 중농 억상 정책. 왜? 이게 성리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조선 전기만 해도. 성리학자들은 명분과 염치를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물건을 팔려면 기본적으로 약간의 거짓말이 좀 들어가야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 대표적인 거짓말. 그냥 가져가요. 나 이거 손해보는 건데 그냥 드릴이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해를 보면서 누가 그런 거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성리학자들은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군자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다. 농업 얼마나 정직하냐. 노동력이 투여된 만큼 거둬들이는 것 얼마나 정직하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리학자들이 이 신분을 이렇게 나눌 때 사농공산, 선비, 양반, 농업하는 사람이 그 두 번째예요. 물건 만드는 세 번째고 맨 마지막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농공상이야. 성리학자의 보는 관점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조선 전개는 상업이 발달할 리가 없어. 예.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상인들만 활동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상인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상인 누가 있냐면, 예, 바로 시전 상인들이 있습니다. 시전 상인들. 자, 시전 상인들은 여러분들 특히 요구이전, 뭐 부단이라든지 뭐 생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팔고 하는 특허를 받은 거죠. 자기들만 팔 수 있어. 어디에서? 네, 종로에서 이런 물건들을 파는 시전 상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 보부상이라고 있다. 보부상. 보부상. 자, 이 보부상이라 하면 바로 이 지방 장시를 오고 가면서 물건들을 파는 그런 상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장시를 좀 지방 장시를 오고 가는 그런 상인들. 근데 이 보부상이 왜 보부상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찜과 이 앞에 있는 걸 이거 보찜이라 그러죠. 아주 작은 거. 그다음에 아주 짐 크게 그냥. 근데 뭐가 더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들? 작은 것들. 이런 건 사치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더 비싸요. 큰 것들은 뭐 그냥 무슨 뭐 모자라든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비싸진 않지만 덩치가 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모아놔서 보부상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업을 하려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보부상들이, 이건 나중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뚜두두두두, 네, 바로 누구의 또 보호를 받냐면 이 해상공국, 네, 해상공국에 소속돼 가지고 보호를 받아요. 해상공국. 그리고 이 보부상들이 만들었던 단체, 어용단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바로 황국협회. 황국협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황국협회. 이 황국협회에서 나중에 이제 독립협회를 개항 이후야, 이게 다 개항 이후야. 개항 이후 이 황국협회가 독립협회를 해산하는 데 또 앞장섰던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일단 어용이야, 어용. 예, 국가에 소속돼가지고 국가에 충성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뭐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 개항 이후 갑신정변 때 바로 이 해상공국 협파라 뭐 이런 주장이 나와요. 왜 특권층이니까. 이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상을 볼까요? 예, 조선 전기 없어요. 뭐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활동이 이게 원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정부에서 싫어하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 자,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상업이 많이 발달 안 하니까 화폐라는 것들이 잘 통용될까 안 될까? 화폐. 아니, 화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교환이 활발할 때 그걸 좀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교환이 활발하지 않아. 그럼 화폐가 쓸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 여러분들 그 저화라는 지폐가 있었어요. 저화.
저화라는 지폐가 있기는 있었어요. 이 저화라는 지폐가 있긴 있었는데 고려시대도 그랬고 이 조선 전기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사용되지 않아요. 왜 고려시대도 여러분들 왜 성종 때, 숙종 때 이 화폐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예, 조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환이 잘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 이제 많이 변한단 말이에요. 자, 조선 후기 때 일단 여러분 기억해야 될 관어상인 꼭 이 사람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바로 공인이 있습니다. 공인. 자, 우리 배웠지? 이 공인은 어떤 법으로 인해서 등장했던 상인들이다? 그렇죠. 이 공인들은 바로 대동법. 대동법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쌀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사줬던 그런 상인들. 일단 공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시전상인들 있잖아요. 시전상인들. 이 시전상인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 시전상인들이 네, 이 시전상인들이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분들 갖게 되는 그 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난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난전권. 금난전권. 이게 뭐냐면 금난전권이 아니야. 금난전권이야. 금한다는 거예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야. 난전이 뭐냐면 어지러울 난자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전상이 쭉 있어. 근데 그 앞에서 자판 깔고 그냥 이거 좀 사줘 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왜 종로회 같은 데 가면 왜 리어커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건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 종로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 가면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난전이라고 조선시대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난전이라고. 국가에 세금도 안 내고. 뭐 지금은 이제 세금을 내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세금도 안 내고. 근데 지금 이제 저 시전상인들 국가에 세금 내면서 특권 받아가지고 지금 상인을 하는데 이런 고야한 것들 하고 이 시전상인들이 그 난전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준 거예요. 이게 바로 금난전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러분들 기억나요? 이 금난전권이 폐지가 돼. 폐지가 돼. 네, 언제? 바로 정조 때. 정조 때 폐지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걸 바로 신해 통공이다. 신해 통공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전상인들의 특권을 해체시킨 그런 제도가 바로 정조의 신해 통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보부상 한번 볼까요? 이 보부상. 이 보부상도 누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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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유통망을 또 갖추게 됩니다. 전국적 유통망, 장시와 장시를 연결하면서 전국적 유통망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와우, 진짜 많은 활동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좋아요. 조선 후기 와서 이렇게 여러 상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여러분들 사상을 볼게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사상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상인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한강, 경강상인 대표적인 사상들이에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사상들. 자,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상에는요. 개성의 송상이 있습니다. 이 개성의 송상이 있는데, 이 송상들은요, 진짜 개성상인들은 이 돈 버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들끼리 이제 이 돈 계산하는 법도 만들고요, 장난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전국의 지점망까지 만들어. 예. 지금 무슨 11 하는 것처럼, 예. 송 11, 뭐 이런 것처럼 전국의 지점망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송방이라는 겁니다. 송방. 이런 송방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개성 송상들이었습니다. 이런 거상들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개성이라고 하지 말고, 거상이라고 합시다. 거상.
이런 그 거상들 중에 바로 이 송상이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거상들. 거상 중에 대표적인 송상이 있다. 근데 이 거상 말고요. 요건 이제 제가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 겁니다. 거상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이게 다 혼자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걸 중개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숙박을 또 제공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도 이제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객주와 요거 이제 주로 중개업을 담당합니다. 중개업을 담당하거나 그 다음이 여각. 객주와 여각. 여각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개가 여이도 되지만요, 아이도 돼요. 그래서 이문을 남길 경우에는 좀 중개 객주도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가기도 하는데 중개는 단순히 이제 이게 연결해 주는 어떤 연결 역할을 하는 걸 이제 아이 그때 중개라고 하는데 중개도 되고요, 뭐 다 됩니다. 자, 여각 같은 경우 여러분들 숙박업, 숙박업 말 그대로 여관이에요, 여관. 이런 것들을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상인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난전 상인들은 이제 영세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세 상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사상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상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 상인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상인들. 지금 이 공인하고 그 다음에 이 시전상인들하고 그리고 바로 이 사상들 중에서 이 거상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독점적 도매상인 바로 도고라고 불렀습니다.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싹쓸이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 박지원의 한문소설 허생전에서 이 모습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왜 그 조선 후기 그 허생이라는 사람이 선비인데 몰락한 양반이에요. 조선 후기 오면 이제 그런 양반 등장하는데 부인의 구박을 받는 거라 그렇겠지. 돈도 못 벌어오고 그냥 책이나 보는 선비 어디 써먹겠습니까?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적 싹이 지금 트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선비가 결국은 이제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돈을 벌러 가요.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부잣집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요. 내가 한번 이 돈을 한번 튀겨볼 테니까 나한테 믿고 맡겨라. 돈을 빌려요. 그리고 뭘 하냐면 당시 그 장에 나와 있었던 그 과일들을 싹쓸이합니다. 싹쓸이 창고에 그득그득 다 담아놔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선시대에 오면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내 과일이 얼마나 중요해. 과일 사러 갔어. 근데 과일이 없어. 어이? 과일 어디 갔어? 허생이 다 싹쓸이 했대. 뭐야? 이거 제사 지내는데 어떻게 해? 그때 이제 허생이 이제 내놓는 거예요, 과일을. 어떻게? 비싸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독점적 도매상이 허생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 당시에도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소설화돼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오호. 그렇네요. 이런 모습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사상들의 모습들 또는 어떤 그 관아상인들의 어떤 모습들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일단 여러분 여기 지도가 있는데 여기서 조선 후기무역 여러분 후시무역과 개시무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검은 점은 후시무역이에요. 이건 후시무역인데 이거는 사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 거, 이거는 개시무역이에요. 개시무역. 이거는 공무역이에요. 국가의 무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먼저 이 개시무역의 대표적인 것, 이건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경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개시무역, 자, 여기 경원, 그 다음에 여기 회령,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에 여기가 바로 쭉
올라가서 경원, 계시무역.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회령, 계시무역.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여기에 중강 계시무역. 여기 이제 중강 계시무역 이렇게 있고요. 좀 떨어져서 여기에 이제 칠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바로 책문후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동네죠, 동네. 동네도 마찬가지야. 동네도 이것도 이렇게 두 개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두 개가 다 있어요. 여기는 바로 동네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시와 후시가 지금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 대 국가의 공식적인 사절단과의 어떤 그런 무역이 되는 것이고, 후시무역은 뭐냐면 민간인들끼리 그 말 그대로 뒤쪽에서 하는 그런 무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 경원과 회령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이 경원과 회령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사군과 육진, 왜 세종 때 개척되잖아요, 그죠? 그 육진이 바로 육진 중에 하나가 경원과 회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바로 이런 그 계시무역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상인들이 지금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개성상인, 이 개성송상 있잖아요. 이 개성송상은 이 의주만상과 동래 내상, 여기서 중개무역을 담당해요. 중개무역을 담당해요. 뭘 가지고 의주만상, 주로 이제 중국과 이제 교육하는 상인들이고, 동래 내상, 일본과 주로 교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개성하면 여러분 개경은 뭐가 떠올라요? 어떤 특산물? 인삼이죠, 인삼. 인삼을 가지고 이렇게 상행위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진짜 돈을 많이 벌어요. 개성공상은 정말 돈을 억수로 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삼 하나 갖고, 그죠? 그러면서 전국에 이제 송방과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상인들이 움직일 때, 특히 여러분들 이 경강상인 같은 경우에는 배를 갖고 움직입니다. 강을 따라 움직이니까. 이런 상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상인들을 우리는 선상이라고 그래요, 선상. 이 선상, 이 배가 되는 그 포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상들과 그리고 객주와 여각들, 바글바글한 모습들이 여러분 떠올리시죠? 그런 모습들을 지금 조선 후기에 그림을 좀 그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시. 자, 장시를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장시는요, 여기저기에서 지금 장시들이 서는데, 송파장, 지금의 잠실이구먼, 그죠? 그 다음에 원산장, 그 다음에 강경장,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해요. 특히 이곳은 또 이 보부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큰 무역들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거 그림 그려지시죠? 그런데 자, 이렇게 상인들이 막 활동을 해. 막 활동을 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까? 이게 공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쌀 갖고 그 많은 물건을 어떻게 호미 백자로 주세요 하고 쌀을 갖다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무거운 걸 어떻게 갖다 줘, 그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교환이 이루어지니까 화폐가 필요한 거야.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교환이 안 이루어지니까 화폐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니까 화폐가 필요한 거야. 그 화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정말 이제 숙종 때 만들었던 이 상평통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교환이 이루어졌던 화폐, 그 화폐의 출발이 바로 이 상평통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평통보가 나오니까 좋은 거야. 옛날에는 왜 창고에다가 왜 쌀을 이렇게 쌓아뒀잖아요. 쌓아두면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 이게 쥐들도 갉아먹고 또 시간이 흘러면 누렇게 되고, 그죠?
근데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게 곧 화폐니까. 근데 이제 상평통보, 이 화폐가 이제 인정을 받는 거야. 누가 다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고에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할 수 있는 그런 쌀, 과일 이런 것들을 쟁겨둘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화폐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여러분 집에 쌀 그득해요? 쌀이 막 그냥 가득가득해? 아니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고 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돈이 찍혀. 상평정보가 만들어져. 그러면 그 돈을 다 바꿔가지고 창고에 쌓아놔. 쌀 쌓아두듯이 돈을 쌓아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화폐 찍었어. 내놨어. 근데 돈이 없어. 어디로 간 거야? 다 창고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는 전황이라고 그래요. 돈 전자, 말을 황자. 돈이 말라버리는 거야. 찍었는데 말라버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지금 분명히 조선 후기는 여러분들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세금을 돈으로 내고 있잖아. 근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어떡해? 그 돈을 확보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쌀을 좀 빨리 싸게라도 내놓는 거예요. 싸게 내놔가지고 돈을 확보하겠지. 그죠? 내가 갖고 있는 현물을 싼 가격에 내놓고 돈을 확보하려고 한다고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화폐 가치는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는 떨어지고 화폐 가치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우리는 바로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죠.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물가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폐의 어떤 가치가 인정되면서 바로 이런 전황이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자본주의 어떤 싹이 나오는 거야, 지금. 원활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비쭉비쭉하면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조선 후기가 좀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는 거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떤 모습을 향한 변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의 변화. 끝나지 않았어요. 또 있어요. 어떤 변화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수공업과 광업을 볼 텐데 이것도 역시 그 앞에 있었던 농업, 이양법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 모습과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조선 전기부터 볼게요. 복습입니다, 여러분들. 조선 전기는 물건 만드는 사람들, 국가가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관영수공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 조세, 공납, 역. 물건 판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의 노동력을 물건 만드는 걸로 대체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들 리스트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공장장들의 리스트. 그래서 이거를 공장안이라 그래요. 공장안. 안은 항상 리스트야, 대장이야. 여기에 이 물건 만드는 어떤 그 장인들이 쭉 리스트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역을 바로 이렇게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광업도 마찬가지예요. 광업도 관영.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광산을 채굴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여러분들 이 모습들이 우리 앞에 배웠어. 16세기가 되면서 역체계가 해이해진다고요.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여러분들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대립제, 방언수포제 이런 부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네, 전반적으로 바로 이 부역제의 해이 현상. 바로 부역제의 해이 현상. 해이해진다는 얘기, 느슨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내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대신 포내고 막 빠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런 게 16세기에 벌어지다가 양난 이후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국에 확산됐어. 그 이양법 확산되면서 여러분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어.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니까 교환이 활성화됐어. 그래서 이렇게 상인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근데 상인들이 활발히 활동하면 뭐해? 물건을 만들어야지. 물건이 있어야 교환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당연히 조선 후기업인 여러분들, 바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민영수공업자들이 등장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민영수공업자들. 특히 여러분들 이 당시 되면요. 이 선대제라는 게 나와. 선대제 뭐냐면 미리 선자. 미리 돈을 지불하는 거야. 지금 상인들, 거상들, 사상이나 공인이나 이런 상인들 돈 많잖아요. 그런 상인들이 아예 그냥 물건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이 민영수공업자들 미리 돈을 주는 거야. 미리 돈을 주고 뭐 호미백정 찍어주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근데 요 선대제 요 시스템 속에서는 지금 이 수공업자들이 상인들의 종속되어 있겠죠. 가격 결정권들을 상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물건을 워낙 많이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서서히 어떤 모습을 바뀌냐면 바로 독립수공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독립수공업.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팔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의 공장 아니야, 공장. 이런 모습들. 삼성전자의 효시. 조선후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러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물건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지?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관영광업도 부역제 해이 속에서 느슨해지면서 이때가 되면 당연히 민영광산 필요하니까 지금 민영광산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더라. 게다가 또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은광, 은이 아주 폭발적 인기예요. 왜? 은이 중국의 어떤 그 교환 수단으로서 굉장히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교류를 위해서 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은광 개발이 아주 활성화되는데 이 당시는 주로 어떤 형태였냐면 바로 이 설점수세제. 그러니까 설치하는 거예요. 뭐를? 점을. 즉 광산을 설치하고 세금을 내면 돼. 내가 그냥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얼마 벌었어. 그럼 그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지어. 아니 조선이 농사 짓는 나라인데 농사를 안 지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금지를 시켜요. 하지만 이미 한번 돈맛을 본 거야. 돈맛을 봤는데 이거를 금지시킨다고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흘러가서 잠체. 잠체는 뭐냐면 잠수함. 몰래 채굴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덕대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 덕대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문 경영인이에요. CEO. 이게 뭔 소리지?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어. 거상들. 자, 이 거상들에게. 자, 보세요. 자, 이 거상들에게. 거상들에게 돈 많으니까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을 투자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광산 경영을 하는 거야. 광산 경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채굴하는 노동자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거야. 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이제 고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덕대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전문 CEO예요. 경영자예요, 경영자.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광산 경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노동자가 있냔 말이야.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항법이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고 농민층을 분화시켰다. 노동력을 절감시켰다 그랬잖아요.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한다 그랬죠. 그죠? 그 1명은 바로 광작 경영이 가능해요. 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항법에서 지금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고 노동력을 감소시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이모작을 통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광작 경영이에요. 광작 경영. 그 한 사람은 굉장히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하니까. 근데 4명은 어떻게 될까? 4명은 토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1명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일로 와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몸 팔아서. 바로 노동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 노동자들을 고용해가지고 광산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자본주의의 양대 축이 뭐냐면 자본과 노동이에요. 자본과 노동이에요. 이 자본과 노동의 어떤 그 축들이 지금 이렇게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은 다시 무엇이다?
네, 바로 이미 조선 후기 자본주의의 싹이 트고 있다.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식민지 근대화론은 허구다.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조선 후기 그 자본주의의 싹을 좀 더 건강하게 키워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 철저하게 여러분 식민지 근대화, 그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제 자본주의, 일본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면 종속적 모습밖에 안 되거든요. 기형적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선 후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변화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으로 향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증거들. 뭐 덕대라든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네. 이런 덕대라든지 중요한 거예요. 덕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선대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 앞에서 보면 이제 이 그 거상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도고라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앞쪽에서 이제 넓게 경작하는 이 광작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다 자본주의적 성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